명상을 간단히 말하면 단순히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명상이라는 단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생각의 눈을 감는다고 해서 명상이다. 이는 생각해야 할 문제를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두뇌를 쓰지 않는다는 의미다. 눈을 뜨고 멍하니 있는 상태를 명상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지만 이 또한 명상이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보통 명상이라고 하면 어느 조용한 곳에서 눈을 감고 앉아 호흡을 가다듬는 모습을 연상하게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명상의 핵심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것이고 뭘 보더라도 거기에 의미를 두지 않는 일입니다. 해질녘에 가던 길을 멈추고 노을이 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는 것도 명상이라 할 수 있겠고 자전거를 타면서도 할 수 있는 게 명상인 거죠. 오늘은 산책과 명상을 통해 깊은 내면에 이르는 체험으로 위대한 작품을 남긴 사상가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다산초당에서 펴낸 니체와 함께 산책을 이란 책인데요. 니체뿐만 아니라 산책을 습관화하고 거기에서 삶의 통찰을 얻은 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칸트, 괴테, 라이너 마리아 릴케도 그랬죠. 중요한 점은 이들이 한 산책은 그냥 걷기가 아니라 산책을 통해 명상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거의 매일 산책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은 줄로 아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들처럼 산책을 통해 명상에 이를 수 있고 또 이런 상태에 이를 때의 기쁨이란 게 무엇인지 그들의 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나도 저런 비슷한 순간이 있었는데 하실지도 모르겠네요. 니체, 괴테, 릴케, 그리고 사랑의 기술로 잘 알려진 에릭 프롬은 명상에 이른 체험과 그 상태를 약간씩은 다르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들은 공통적으로 산책과 관조, 명상을 통해 가장 순수한 상태에서 자연과 하나 되는 체험을 했고 또 이를 작품에 담았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본문에서 부분 발췌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산책 중에 발견하는 삶의 기쁨. 니체.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날씨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믿었다. 그는 35세의 젊은 나이에 교수직에서 퇴직할 정도로 병약했지만 말격엔 화창한 날에는 몸이 아픈 걸 느끼지 못했다. 특히 휴양지에서 즐기는 산책은 그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구원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산책은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1시간 정도 집 근처를 느긋하게 거니는 수준이 아니다. 적어도 5km가 넘는 거리를 빠른 걸음으로 걷는 것이 당시 독일인이 생각하던 산책이다. 니체는 해발 약 1800m 지대에 있는 아름다운 호반을 따라 숲속길을 매일 혼자 걸었다. 그렇게 산책하는데 보통 8시간에서 길게는 10시간이 걸렸다. 니체는 이곳뿐 아니라 자신이 머물던 여러 고장에서 매번 오랜 시간 산책했다. 산책이란 니체에게 현실적인 구원이었다. 그 구원은 도시와 사람들, 번잡한 세상에서 물리적으로 최대한 멀리 벗어나는 일이었다. 그리고 자연에 파묻혀 스스로 자연의 일부로 녹아드는 일이었다. 니체는 이러한 체험을 종종 기록했다. 우리는 자연에 관해 자주 이야기한다. 그때마다 자연스레 자신을 잊게 된다. 인간도 자연이다. 진짜 자연은 우리가 자연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느끼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니체는 자연에서 찾아낸 세 가지를 사랑했는데 바로 광대함, 고요함, 햇빛이었다. 그는 하루에 8시간 동안 혼자 자연 속에 있다 보면 15분간의 깊은 침잠이 몇 번 찾아온다고 말했다. 그 8시간 동안 몇 번인가 아주 깊은 15분이 찾아온다. 그때야말로 내 안에 가장 깊은 샘에서 솟아나는 활성 음료를 마실 수 있다. 니체는 시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을 했는데 이 특별한 15분이 바로 명상의 심층부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니체에게 산책은 자신의 깊은 내면에 이르는 길, 한마디로 자연 속 명상이었다. 누군가와 함께 하이킹하는 기분으로 숲속을 산책하면 자연과 하나됨을 느끼기 어렵다. 즉, 나는 나이고 주위를 둘러싼 초목은 자연 그대로의 초목일 뿐이다. 하지만 혼자 산과 들을 걸으면서 무의식 중에 명상 상태로 들어가면 나와 자연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어느새 하나로 녹아든다. 그러면 니체처럼 그 자리에서 넘치는 기쁨을 맛볼 수 있다. 분명 많은 사람이 명상은 가만히 앉은 고요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신비로운 일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산책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명상 상태에 들어설 수 있다. 참선하는 승려가 수행 이외에 청소라든지 생활에 필요한 잡무를 묵묵히 해낼 때도 일종의 선정, 즉 사고하지 않는 명상 상태에 이를 수 있다. 마찬가지로 혼자 산책을 하다가도 쉽게 명상을 체험할 수 있다. 이 현상을 단지 생각이나 상상만으로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자신이 실제로 경험해야만 알 수 있다. 니체는 그때의 기쁨을 이렇게 글로 남겼다. 자연의 풍경 속에서 우리 자신을 재발견하고 유쾌한 전율을 느낄 때가 있다. 그것은 가장 아름다운 분신 현상이다. 땅에서 그런 느낌을 받는 사람은 분명 행복할 것이다. 자연과 나 자신의 경계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며 기쁨을 느낀 니체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이를 정신질환 증상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을까? 밤하늘을 보며 되찾는 나에 대한 감각, 괴테. 니체는 독일 최고의 위인으로 작가 요한 볼프강 폰 괴테를 꼽았다. 니체에게 그는 종합적인 인간, 완전한 인간, 자기 자신을 외경하는 사람이었다. 둘은 공통점이 있었는데 바로 명상하는 습관이었다. 괴테는 제자인 요한 페터 에커만과 나눈 대화록에 나는 새벽이 오기 전에 일어나 변화하는 하늘을 바라보며 명상한다 라고 썼다. 수많은 저서 가운데 이탈리아 기행에는 명상하는 괴테의 눈에 비친 광경이 묘사되어 있다. 한 대목을 소개한다. 이야기하기도 글로 쓰기도 어려운 소재로는 보름달이 뜬 밤에 멋진 광경을 들 수 있다. 우리는 길거리를 빠져나와 광장을 가로질러 끝도 없이 이어진 키아이아 거리를 그리고 바닷가를 거닐며 달밤의 아름다움을 즐겼다. 그럴 때면 공간이 촉발하는 무한한 감정이 사람의 마음을 압도한다. 특별히 세심한 묘사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문장을 읽은 우리의 눈에는 낯선 나폴리 해변가의 달밤이 선연히 떠오른다. 우리도 언젠가 보름달이 뜬 밤의 아름다운 순간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명상 같은 건 해본 적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그렇게 아름다운 밤하늘을 멍하니 주시했던 경험도
일종의 명상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 뿐이다. 실제로 우리는 이 밖에 많은 순간에 종종 명상 상태에 있었을 것이다. 이때의 명상이란 자신의 존재마저 있고 그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빨려 들어간 상태를 말한다. 나폴리에 앞서 로마에 머무르던 괴테는 일기에 이렇게 썼다. 보름달 빛을 받으며 로마를 거니는 아름다움은 실제로 본 사람이 아니고는 상상할 수 없다. 도시의 모든 것이 빛과 그림자와 커다란 덩어리에 삼켜지고 가장 크고 가장 일반적인 형상만이 눈앞에 나타난다. 괴테는 들장미와 같은 유려한 시와 파우스트,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등의 희곡과 소설 작품을 남긴 작가다. 또한 색채를 연구하는 자연과학자이자 바이마르 공국의 젊은 재상으로 명성을 떨치기도 했다. 그는 자연에 민감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자연에 매료되었고 그 안으로 녹아들었다. 겨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없을 정도로 정원의 상록수가 푸르다. 태양은 밝게 빛나며 북쪽 저 멀리 산등성이를 뒤덮은 눈이 보인다. 정원 벽을 따라 심어진 레몬나무는 서서히 갈대로 뒤덮이고 있지만 등자나무는 아직 갈대에 뒤덮이지 않은 채 서 있다. 이 나무에는 더없이 실한 열매가 수백 개 달려 있다. 독일에서처럼 잘 깎여 손질되거나 화분에 심어진 것이 아니라 비옥한 땅에서 자유롭고 무성하게 우거져 여러 나무와 사이좋게 어울려 있다. 이런 풍경을 바라보는 것만큼 즐거운 일은 상상할 수 없다. 로마의 정원과 나무들을 묘사한 글이다. 이 글에 생명의 기쁨, 아름다움, 풍요로움이 넘치는 까닭은 괴테가 정원의 나무들과 어우러져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학자들은 괴테를 통찰력 있는 사람으로 평가했지만 사실 융화하는 사람이라고 불러야 더 정확하지 않을까? 괴테는 친화력이 탁월했다. 실제로 친화력이라는 소설도 썼고 자연과 사람 모두와 어우러지는 능력이 있었다. 평소에도 곧잘 명상 상태에 들어가 사물과 현상을 바라보고 녹아들 수 있었다. 자신을 잊는다는 점에서 괴테는 17세기 네덜란드의 철학자 스피노자에게 강하게 이끌렸다. 괴테는 그 사실을 이렇게 표현했다. 내가 특히 스피노자에게 매료된 까닭은 책의 한 구절 한 구절에서 자신을 잊고 몰입하는 모습이 끝없이 빛을 발하기 때문이다. 그 어떤 일에도 자신을 잊고 몰입한다는 것. 사랑과 우정에도 자신을 잊을 정도로 몰두한다는 것. 그것은 나의 최고의 기쁨이자 내 삶의 격언이다. 하지만 괴테가 항상 모든 일에 녹아들어 하나가 된 것은 아니다. 그는 때때로 그 어디에도 물들지 않고 고독하게 있으려 했다. 고독 속에서 세상의 번잡함에 휘둘리지 않았다. 혼잡한 장소에 있을 때도 그 혼잡한 광경에서 자기 자신을 구해냈다. 명상을 통해 어떤 순간에도 휘둘리지 않는 마음의 평정심을 찾은 것이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쉼없이 움직이는 군중 속을 빠져나가는 일은 나에게 휴양이 된다. 모든 사람이 뒤섞여 흘러가지만 저마다 각자의 길과 목표를 찾아낸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분주하게 움직일 때 나는 비로소 진정한 고요와 고독을 느낀다. 거리가 혼잡할수록 나의 마음은 점점 더 안정된다. 길가의 꽃에서
시를 체험하다. 릴케.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19세에 첫 시집을 출간한 이후 일정한 직업 없이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러시아 등 유럽 각지와 아프리카 곳곳을 여행하며 살았다. 그는 친구와 지인의 도움을 받아 자유롭게 떠돌면서 시, 수필, 소설을 썼다. 그는 사교성 있고 활달한 성격이 아니었다. 시인답게 소박하고 고독한 모습으로 늘 평온하게 지냈다. 시의 소재를 찾기 위해 공원, 동물원, 식물원에서 인간과 동식물을 유심히 관찰했다. 시인 릴케의 관찰은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일찍부터 관조의 수준에 있었다. 릴케도 관조와 명상이라는 말을 사용했다. 관조란 고요한 마음으로 사물과 현상을 바라보는 상태로, 관조할 때는 무의식 중에 깊은 명상 상태로 옮겨가게 된다. 그는 명상 상태일 때 자신이 겪은 일을 에세이 체험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파도가 몰아치는 높은 언덕에 우뚝 선 성안의 정원에서 책 한 권을 들고 걷다가 관목에 벌어진 가지 사이에 몸을 기댔다. 그러자 풍요롭고 평온한 느낌이 찾아와 완전히 자연 속으로 녹아들었다. 책을 읽는 것도 잊어버리고 거의 무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관조의 세계를 떠다녔다. 그것은 신기한 감각이었고 나의 내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몰랐다. 내가 자연 세계의 뒷면으로 돌아 들어온 느낌이었다. 모든 대상이 한층 멀어지면서 동시에 한결 더 진실한 모습을 드러냈다. 릴케는 이탈리아 카프리 섬에 머물 때도 같은 체험을 했다. 그는 그 경험도 에세이에 남겼다. 발췌한 대목에 그는 릴케 자신을 가리킨다. 그곳에서는 야외에서 들려오는 새의 울음소리와 그의 내면에서 울리는 새의 울음소리가 하나가 되었다. 육체의 한계에 거의 방해받지 않고 내면과 외부 세계가 하나로 이어진 공간을 실제로 나타낸 것이다. 자연 세계에 내면과 외부가 통하는 경험은 릴케가 아름다운 시를 쓰는 계기가 되었다. 그 아름다운 시 가운데 한 편이 장미의 내부다. 어디에, 이 내부에 대한 바깥은 어디에 있는가? 어떤 고통 위에 이 같은 암화포가 덮이는가? 이 근심 없이 활짝 핀 장미들의 내해에는 어떤 하늘이 비치는가? 보라. 얼마나 장미가 흐드러지게 피어 느슨히 풀어져 있는지를. 떨리는 손조차 이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장미는 자신을 가누지 못한다. 이 많은 꽃은 가득 차올라 내부의 세계에서 외부로 흘러넘친다. 외부는 점점 더 차올라 테두리를 치고 마침내 온 여름이 하나의 방, 꿈속의 방이 된다. 릴케는 저서 말테의 수기에서도 시는 사실 체험이다 라고 강조했다. 이런 체험은 보통 사람이 평소에 생활하면서 겪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고 집중할 때, 어떤 계기로 지금까지의 세속적인 사고와 습성을 무의식 중에 버렸을 때 만나는 체험이다. 이때는 본인이 자각하지 못하더라도 대개 관조 혹은 명상 상태에 놓인다. 그 상태에서 사람들은 세상의 밖과 안, 그리고 삶과 죽음의 경계가 없는 장소로
돌연히 들어서게 된다. 사회의 속박에서 자유로워진다. 프롬. 독일의 사회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나치가 정권을 장악하자 스위스를 거쳐 미국으로 망명했다. 그 후 프롬은 주로 멕시코와 미국의 대학에서 교수로 지내며 연구에 전념했다. 프롬은 서재와 강의실만을 오간 학자가 아니었다. 수많은 인생 경험을 거치며 자유와 사랑에 관한 인간학을 만들어냈다. 그는 이론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몸소 실천했고, 현대사회에서 인간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명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프롬은 왜 새삼스레 명상을 통한 인간성의 회복을 강조했을까? 그의 논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현대인은 모든 일을 처리하는 데 쫓기며 하루하루를 소비한다. 현대사회가 생산과 소비 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조와 속도만을 쫓기 때문이다. 현대사회는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끊임없이 신제품을 만들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광고를 내보내 구매 욕구를 부추긴다. 우리는 그 상황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끝없이 물건을 사들인다. 인간의 생활은 과열된 사회 시스템에 완전히 익숙해져 다음과 같이 변화한다. 개개인이 아무런 자각 없이 사회 시스템의 도구로 전락하고 만다. 일할 때도 오직 결과와 대가를 얻는 데만 매달린다. 한 권의 책을 찬찬히 읽고 사상을 이해하는 걸 번거로워한다. 요약된 얄팍한 책자를 훑어보고 원래 책이 말하고자 하는 사상을 전부 이해했다고 여긴다. 인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상대의 직함이나 소속만으로 상대를 다 안다고 여기고 상대가 정말로 어떤 사람인지 알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타인에게 진정으로 공감하지 못한다. 모든 일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한다. 마음을 놓을 짬도 없고 느긋하게 자신만의 시간에 젖어들지도 못한다. 평온하게 지내는 시간이 매우 적다. 어떤 일에도 집중하지 못한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무료함이 자아를 덮친다. 평정한 상태로 집중하지 못한다. 이렇게 인간성을 잃고 나아가 인생을 잃게 된다.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명상으로 집중력을 길러야 한다. 집중력이 강해지면 각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프롬이 명상을 권한 까닭은 지금처럼 마음이 분산된 채로 살아가지 말고 어떤 일에도 오롯이 마음을 전념할 수 있는 집중력을 가짐으로써 본래의 자신을 되찾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자신을 되찾으면 이후의 경험이 투명해진다. 투명해진다는 것은 그 무엇도 섞이지 않고 명료하게 하나가 된다는 뜻이다. 현대인은 시간을 헛되이 흘려보내기 일수다. 업무가 끝난 후에 뭘 할지 정신이 쏠려 있거나 뉴스를 보거나 음악을 들으면서 적당히 작업하고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 업무만을 되는 대로 한다. 이렇게 마음이 흩어진 채로 불완전한 기계처럼 행동하고 있다. 깨달음은 생활 속에 있다. 깨달음은 삶 속에 자연스럽게 존재한다. 깨달음은 목표로 삼거나 욕심낼 대상이 아니다. 우리의 외부가 아니라 올곧은 생활 속에서 얻을 수 있다. 그것은 앞서 살펴본 체험과 같다. 자신이 그러한 빛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느냐, 알아차리지 못하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알아채지 못하고 깨달음을 얻는 경우도 종종 있다. 스스로 의식하지 못한 채 관조나 명상을 체험하는 것이다. 깨달음을 경험해도 생활은 거의 달라지지 않는다. 삶에 기적적인 변화는 없다. 그저 생활이 신중해지고 슬픔이 옅어지며 기쁨이 조금 커질 뿐이다. 깨달음은 누구나 체험할 수 있다. 종교나 신조와는 상관없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상상하는 깨달음은 무척이나 기괴하고 초자연적인데, 이는 깨달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상술로 이용하기 위해 가공한 이미지다. 깨달음은 생활 속에서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체험이지 어떤 조건이나 특정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자격증 같은 것이 아니다. 트렌디하게 옷을 잘 입는 사람을 보면 세련됐다고 말하죠. 말씨가 세련됐다, 문장이 세련됐다 등 어설퍼 보이거나 어색한 데 없이 능숙하게 잘 다듬어진 상태를 두고 우린 세련됐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잘 살펴보면 세련, 씻을새, 익힐련, 즉 살면서 내 몸과 마음에 달라붙은 탁함을 떼어내기 위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인격을 갈고 닦는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외모도 일도 어설프지 않게 세련되게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면의 세련됨 또한 그만큼 중요할 겁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